네, 새로운 배움, 그리고 통찰에 목마른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심층 탐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 준비된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전 세계적인 익명 도박 중독자 회복 모임이죠. 그 GA라는 단도박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 쌍촌 김이라는 분의 인터뷰와 회고 기록들입니다. 아, 쌍촌김님이요. 이분 기록을 저도 미리 좀 살펴봤는데 뭐랄까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묵직합니다. 한 인간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지독한 중독의 늪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냈는지 그 처절하고도 경이로운 심리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의 인생 초반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고급 개인 교습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주변에서 늘 특별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는 자연스럽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굳게 믿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심리학적 함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함정이요? 어떤 거죠? 쌍촌김은 부모님의 높은 기대 그리고 주변의 칭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들 다 겪으며 지나간다는 그 흔한 사춘기조차 건너뛰었다고 회고를 하거든요. 사춘기가 없었다고요? 네, 부모님의 기대를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는 겉보기 완벽하게 순종적인 아들로 큰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왜 위험하냐면요. 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욕망, 즉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인 시선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며 자랐다는 뜻이 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렇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내 목소리를 듣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남들에게 전시하기 좋은 완벽한 껍데기만 정성스럽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평생 갈 것 같던 그 화려하고 견고한 껍데기가 외부의 충격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시대적 비극이었죠. 바로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굳건했던 집안의 사업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겁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세상에는 부모님의 배경 없이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그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때부터 쌍촌김은 자신이 사실 텅 빈 그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걸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고 극도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욕망만을 좇아 살던 사람이 그 타인들의 시선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공 상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친한 형이 대리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고비로 무려 5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요. 대학생한테 50만 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강원랜드 카지노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루함과 호기심에 카지노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네요. 네, 거기서 형들이 수고했다며 10만 원짜리 노란색 칩 5개를 손에 쥐어줍니다. 카지노 룰도 전혀 몰랐던 그는 그 노란색 칩 하나를 무작정 블랙잭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운명의 첫 배팅이네요. 그런데 돈을 땁니다.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불과 1시간 반 만에 27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따서 카지노 문을 나섭니다. 당시 대학생에겐 상상도 못할 짜릿함이었겠죠. 도파민이 폭발했겠네요.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끔찍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경험이 그의 뇌 구조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흔들린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얼마 후에 그에게 3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중엔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여기서 남은 10만 원을 과외나 알바로 어떻게 벌지 고민해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하죠.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가서 딱 1시간만 게임하고 오면 10만 원 금방 벌잖아. 노동의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하고 도박이 아주 합리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뇌에 각인된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 보상 회로가 완전히 해킹당한 겁니다. 여기서 심리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가 도박에 그토록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깊은 중독으로 끌어내린 걸까요? 만약 그저 돈만 땄다면 같이 갔던 형들처럼 기분 좋게 한번 놀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 공허함입니다. 아, 진공 상태 같다고 하셨던 그 마음이요? 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늘 억눌려 있던 본성, IMF 이후 잃어버렸던 내가 특별하다는 감각, 그리고 노력 대비 턱없이 부족했던 성취감, 이 모든 심리적 결핍을 카지노 테이블 위에서는 칩 몇 개로 아주 즉각적이고 손쉽게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가짜로 채워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의 욕망이 무엇인지 뼈대조차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중독 물질이 주는 가짜 충만감에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진짜 성취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가짜 충만감이 주는 위로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이 가짜 충만감에 중독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빚을 지고 바닥을 치다 못해 결국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공금까지 횡령하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군요. 그리고 횡령 사실이 발각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그는 벼랑 끝에서 최악의 선택을 고민합니다. 최악의 선택이요? 주머니에 날카로운 송곳을 품고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거리로 나간 겁니다. 지나가는 누군가를 위협해서라도 당장 메꿔야 할 돈을 뺏으려고요. 세상에. 완벽한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강도 상해를 계획하게 된 거군요. 중독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막상 길에 나가서는 차마 남을 찌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그가 진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 내가 궁지에 몰리니까 나 살겠다고 아무 죄 없는 남을 배신하고 도둑질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봐버렸네요. 평생 착한 아들로 포장되어 있던 자신의 진짜 민낯을, 그 짐승 같은 이기심을 아주 정면으로 마주해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겠네요.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직장인, 좋은 부모, 착한 자식이라는 사회적 타이틀과 보호막이 모두 뜯겨나갔을 때 바닥에 남는 본성, 그 끔찍한 민낯을 본인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마카오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하게 되죠.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네요. 이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 밖으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쌍촌김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기이하게 흘러갑니다. 기이하다고요? 출소를 앞두고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가 아주 강렬한 신체적 반응을 겪게 되거든요. 보통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해방감에 뜰듯이 기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맞죠. 출소니까요. 그런데 그는 출소 대기실에서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 말입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제 저 철문을 나서면 나는 평생 도박 중독자이자 횡령을 저지른 전과자라는 그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지킨 채 살아가겠구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내 진짜 모습은 꽁꽁 숨기고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이 사실이 피부에 뼛속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던 사람에게 평생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숨어 살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 극도의 공포가 덮친 거군요. 네,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의 공포라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숨막히는 공포가 그를 살려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네, 맞아요. 쌍촌김은 그 덜덜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살고 싶다.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박을 멈춰야 한다. 중독 심리학이나 회복의 관점에서 이 지점은 정말 경이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수많은 중독자들이 처음 단도박, 즉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할 때 보통 어떤 이유를 댈까요? 대부분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날 믿어준 아내나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타인에 대한 죄책감이나 관계 회복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가족을 위해 끊겠다는 게 굉장히 숭고하고 강력한 동기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외부적 동기가 가진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한 결심은 그 타인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네요. 네.
아내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거나 가족들이 예전처럼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켭니다. 뇌가 어떻게 반응하죠? 거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나를 안 믿어주잖아. 이럴 바엔 그냥 확 다시 해버려. 라면서 도박장으로 돌아갈 핑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네요. 반면에 쌍총김은 구치소를 나서면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온전한 생존 본능을 깨달은 겁니다. 단도박의 동기가 타인을 향한 죄책감에서 자기 자신을 살려내겠다는 뼈저린 절박함으로 완벽하게 이동한 거죠. 아, 생존 본능? 이것이 그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도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내면의 엔진이 됩니다. 생존 본능으로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한 건 진짜 위대하지만 솔직히 우리 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당장 빚쟁이 전화가 오지 않고 경제적인 통증이 조금만 해결돼도 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고통을 리셋해버리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점진적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죠. 고통스러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생존 기제인데 중독자에게 이 망각 시스템은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가니까요. 네, 통증이 사라지면 내가 중독자라는 경각심도 함께 증발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쌍총김은 여기서 자신의 뇌를 역이용하는 아주 기발하고도 눈물겨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기발한 방법이요? 뇌의 망각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에 스스로 물리적인 통증, 즉 극도의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기로 한 겁니다. 아, 이 대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쌍총김은 평생 도박을 끊겠다는 각오로 매일 아침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른손 양치질이요?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죠. 잘 쓰지도 않는 반대손으로 양치를 하면 평소 1분이면 끝날 일이 5분, 10분 넘게 걸립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거울 속의 불편한 자신을 뚝뚝히 응시하면서 매일 아침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 맞다. 나는 도박을 하루라도 끊어내기 위해 매일 아침 이직거리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중독자였지.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사실 인지행동치료, 보통 CBT라고 부르는 치료의 아주 훌륭한 실전 사례입니다. 아, 인지행동치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지력으로 도박하면 안 돼 라고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행동을 강제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뇌의 기존 회로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 양치질처럼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 항법 장치를 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공상을 하면서도 양치를 끊을 수 있죠. 네, 저도 아침에 멍 때리면서 양치하거든요. 하지만 반대손을 쓰는 순간 뇌의 자동 항법 장치가 강제로 꺼집니다. 칫솔의 각도, 손목의 힘, 이 모든 동작에 엄청난 의식을 집중해야만 하거든요. 아하, 의식이 깨어나는 거네요. 즉,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나를 강제로 현재로 끌어당겨서 깨어있는 의식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완벽한 브레이크 장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인 불편함은 양치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었나요? 양치질이 조금 익숙해질 만하니까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할 때도 반대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와, 그것까지요? 네, 나중에는 밥을 먹을 때 반대손으로 젓가락질까지 합니다. 라면 하나를 입에 넣기 위해서 반대손으로 낑낑대며 온몸에 땀에 뻘뻘 흘립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쌍총김은 반대손 쓰기 외에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챙겨오거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이런 작지만 의식적인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은 단도박과 어떤 심리적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궁극적인 단계는 결국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도박에 빠져 거짓말을 일삼고 횡령까지 했던 수치스러운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용서하겠습니까?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뇌는 아주 깐깐하고 냉정한 판사와 같습니다. 깐깐한 판사요? 중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판사님, 저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절대 무죄를 선고하거나 과거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뇌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죠. 아, 그러니까 매일 꽁초를 줍고 이불을 개는 행동이 그 깐깐한 판사 앞에 제출하는 확실한 물증이 되는 거군요.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예전의 나라면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버렸을 꽁초를 귀찮음을 감수하고 주머니에 챙기는 행동, 자다 일어난 헝클어진 이불을 매일 아침 반듯하게 각 잡아 개는 행동, 이 사소하지만 선한 행동의 데이터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뇌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증명 말이죠.
보십시오. 나라는 인간이 비록 바닥을 쳤고 형편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증거들이 쌓여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단단한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공초 하나 챙기는 작은 행위가 결국 나를 용서하는 거대한 성벽의 벽돌 한 장이 되는 거였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도박 충동을 억제하고 일상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도박이 차지하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시간, 그 엄청난 도파민과 에너지가 한순간에 쑥 빠져나가면 그 텅 빈 자리에 엄청난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회복자들이 무너지는 위기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박이 비워낸 그 거대한 자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언가로 채우긴 채워야 할 텐데요. 여기서 중독 치료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납니다. 단지 나쁜 습관을 입 꽉 깨물고 참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뇌의 보상회로에 새롭게 건강한 도파민을 공급해줄 대체제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도파민. 쌍총김은 그 텅 빈자리에 유년 시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건너뛰어 버렸던 사춘기를 채워넣기로 결심합니다. 무려 4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 말이죠. 쌍촌김은 40대에 비로소 타인의 시선을 리식하느라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이른바 일탈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찰랑거리는 장발로 머리를 기르고요. 귀를 뚫고 화려한 귀걸이를 찹니다. 그리고 수염을 덥두룩하게 기립니다. 파격적인 변신이네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저 나이에 주책이다 라고 속으로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기대를 의도적으로 철저히 저버리는 연습을 시작한 겁니다. 쌍총김이 머리를 기르고 귀를 뚫은 건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뇌에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완벽한 척하던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뇌과학적인 리셋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타인의 욕망에만 순응해온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와 그 불편한 시선들을 온전히 감당해보는 이 반항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쌍총김은 잃어버렸던 오감을 곤두세워서 진짜 나다운 것을 맹렬히 찾아 나섭니다.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네요. 네, 내가 과연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향초 가게에 가서 수십 가지 향을 일일이 눈을 감고 맡아보고요. 네. 이불 가게에 가서 수많은 원단의 촉감을 손끝으로 다 느껴봅니다. 늘 익숙하게 먹던 안전한 메뉴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음식을 시켜보며 미각을 실험하기도 하죠. 아주 적극적이네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40이 넘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쓰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동적인 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나답다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나답다에서 아름답다가 나왔다. 즉, 온전한 내 모습으로 존재할 때,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죠. 쌍총김의 여정은 단순히 끔찍한 도박을 끊어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평생 타인의 욕망에 가려져 질식해 있던 진짜 나다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경이로운 재탄생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익명의 단도박자 쌍총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쾌락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재건해내는지 그 치열한 심층 탐구를 마쳤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요정은 중독 극복기를 넘어서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진짜 나의 욕망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체적인 삶을 향한 눈물겨운 투쟁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아주 개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안정적인 직장, 그럴싸한 직함, 그리고 당신을 향한 타인의 기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그 밑바닥에 홀로 남겨진 당신의 진짜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서늘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의 공허함과 불안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당신만의 가짜 칩, 그 노란색 칩은 과연 무엇입니까? 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겐 두 번째 사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님도 오늘 하루 쳇바퀴 같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내면과 진짜 욕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